안녕하세요. 아동미술 강사 최현미입니다. 명화와 함께하는 서양미술사 쉽게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세 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근세 시대는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 시기를 말해요.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본 그림이에요. 보다 사실적인 주름 표현에서 입체감과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해요. 표정에서도 슬픔이 느껴지고요. 그 전에 성상화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입체적 표현으로 조토는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 르네상스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볼게요. 중세시대에 200년이나 계속된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해요. 이로 인해 신의 권위는 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바뀌어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전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며 신흥 부호 세력이 등장하고 이들은 부와 힘을 얻어 교양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예술가에게 후원함으로써 르네상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의 도구로서 암흑기라 불리운 중세시대를 지나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의 르네상스는 고대 문화의 부활을 의미해요. 르네상스의 이러한 특징들은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벽이 뚫렸다는 소문과 함께요.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는 최초로 선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이에요. 예수와 성모, 성요한, 그리고 두 명의 기부자가 피라미드 구도로 균형감 있게 그려졌어요. 입체적인 인체 묘사, 빛에 의한 명암 표현, 원근법의 사용, 깊은 공간감이 느껴지나요? 마사초가 원근법으로 르네상스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끌었다면 보티첼리는 그리스 고전 신화로 르네상스의 정신적인 부분을 이끌어요. 르네상스 미술은 귀족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해진 상위 세력에 의해 발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메디치가였어요. 예술과 학문을 사랑해 수많은 예술가를 후원하였는데 이 그림도 메디치 가문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다 해요. 비너스가 탄생하는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중세엔 금지됐던 신화 속 이야기와 누드가 다시 그려진 거죠.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그려진 또 하나의 작품 봄이에요.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메디치 가문의 상징 월계수와 오렌지 나무로 알 수 있어요. 화면 오른쪽 파란색 몸을 가진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클로리스를 잡자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해요. 중심에는 비너스와 그의 아들 큐피트가 보이고 산미신과 헤르메스도 있어요. 아름다운 인체 표현과 신화 내용이 생생한 색채로 묘사된 작품으로 고대 신화의 부활이라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보여줘요. 세 명의 천재 미술가들이 르네상스 전성기를 이끄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예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 말할 수 있는 모나리자예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일단 이 그림은 피라미드 구도, 삼각형 구도를 활용했어요. 윤곽선을 강조해 그린 이전 그림과 달리 이 그림은 경계선이 모호해요. 색과 색 사이에 경계선 없이 부드럽게 표현한 이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요. 연기처럼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비한 모나리자의 미소가 만들어져요. 배경도 한번 볼게요. 모나리자 뒤로 점점 멀어질수록 뿌옇게 그려짐을 볼 수 있어요. 선 원근법과 달리 색채를 조정해 표현하는 이 방법은 대기 원근법이라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배반할 거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놀라 그게 저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세 사람씩 자연스럽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구도로 제자들의 다양한 몸짓과 표정을 통해 각자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의 머리 뒤 창문은 후광처럼 보여져요. 그림 속의 사선들을 연결해보면 머리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원근법으로 입체감과 깊이감이 느껴져요. 이 중에 배신자 유다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어요.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 믿으며 조각이란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인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인체 표현에 사실적인 표정까지 더해졌어요. 피라미드 구도와 함께요. 미켈란젤로는 조각뿐 아니라 회화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예요. 4년 동안 혼자 작업한 이 작품에는 인류의 탄생과 죽음을 표현하는 성서의 내용이 340여 개의 인물상으로 표현되었어요. 그 중 하나인 아담의 창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순간이죠. 두 손이 맞닿은 지점이 초점이 되어 시선을 집중시켜주며 하나님 뒤의 배경은 흡사 뇌 모양처럼 보여요. 중세와 달리 생명력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세 명의 천재 미술가 중 가장 어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도 많았던 라파엘로 작품이에요. 돔 천장 아래 고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비례, 균형, 조화, 통일성을 비롯해 원근법까지 전성기의 르네상스 특징들이 잘 드러난 라파엘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화면 중앙 걸어 나오는 두 인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들 뒤에 비치는 빛은 시선을 중앙으로 향하게 해요. 맨 앞편 홀로 턱을 괴고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예요. 라파엘로는 고대 철학자들을 표현하며 당시의 화가 얼굴을 모델로 했는데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로, 앞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얼굴로 표현했어요. 그럼 라파엘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구석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예요.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성모예요.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라파엘로는 성모 마리아를 특히 많이 그렸는데 조화로운 색채로 아름답게 표현됨을 볼 수 있어요. 아기 천사들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죠? 북유럽에서도 또 다른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이탈리아인들은 고전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반면 북유럽은 사실적인 기법으로 관찰을 통해 세부 묘사에 치중하며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컸어요. 이 작품은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평가되는 작품으로 남녀 한 쌍의 약혼식이 표현되었어요. 대상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섬세하게 그려졌는데 특히 작은 거울에 비친 모습의 표현은 놀라울 정도예요. 이런 정교한 표현은 유화의 사용이 바탕이 되었어요.
불의 겔은 농부들의 일상이 그림의 주요 표현 소재였어요. 계절별 인간의 활동을 보여주는 연작 중 하나인 눈 속의 사냥꾼이에요. 인물의 표현뿐 아니라 앞에는 크고 진하게, 뒤에는 작고 흐리게 하는 대기 원근법을 통해 화면의 깊이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독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불리운 홀바인과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로 불리운 뒤러도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예요. 세부 묘사가 정확한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술의 완벽함과 조화를 달성한 르네상스를 지나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려는 욕망에 매너리즘 화가들은 사실주의 양식을 저버려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과장하여 지나치게 귀족적인 우아함을 추구한 결과 불안정함이 드러나게 되지요. 긴 목의 성모에서 성모는 인위적인 몸과 팔다리가 늘어나 있고 천사들은 한쪽 구석에 몰려 있어요. 불균형한 구도와 비현실적인 묘사로 인해 대표적 매너리즘 미술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르네상스 건축 역시 고대 로마의 장엄함과 화려함이 부활해요. 피렌체 대성당은 수학적인 원근법의 발견자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지어졌어요. 건물의 외관에 고전적 모티브를 사용한 디자인은 로마적 형태의 부활이며 비례와 균형을 중시한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거대한 돔은 브루넬레스키의 독창성과 수학적 정확성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고요. 종교개혁으로 르네상스가 막을 내리고 하나의 종교였던 서유럽은 구교와 신교로 분열돼요. 바로크 양식은 종교화 제작을 위해 로마에서 생겨나 전 유럽으로 퍼지며 각 나라의 고유한 양식과 문화에 맞게 변화돼요. 구교인 로마 카톨릭은 신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프랑스는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더 화려하고 더 위험있고 더 웅장하게 표현하기 위해 빛을 조작해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해요. 형태를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크는 삐뚤어진 진주라는 뜻이래요. 뭔가 불규칙하고 괴기스럽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 카라바조예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 마테를 부르심은 대각선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며 그리스도가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자 나 말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극명한 빛과 어둠을 통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강하게 대비시키는 표현법을 명암법이라고 해요. 이 명암 대조법이 바로크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표현에서도 강한 빛으로 인한 극적인 효과가 느껴져요. 프랑스처럼 강력한 왕권을 자랑한 스페인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에요. 이 작품에서도 어두운 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명암법을 볼 수 있어요. 아랫부분에는 초상화를, 윗부분은 빛과 그림자로 채워 실내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해요. 공주 마가리트를 중심으로 두 명의 시녀들과 난장이들이 보여요. 캔버스 앞에는 붓을 든 화가가 있고 거울 속엔 왕과 왕비가 그림 속 인물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현실의 한순간을 카메라처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 태영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에요. 태양왕을 상징하는 방사형 도로와 좌우가 대칭되는 거대한 정원으로 유명해요.
루이 14세 시절 왕권 강화를 위해 왕은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으로 불러들이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어요. 루이 14세가 죽은 뒤 귀족들은 화려한 궁 생활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저택이 있는 파리에서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로코코예요. 지중해에 위치한 키테라 섬은 비너스가 바람에 떠밀려온 곳으로 고대인들이 비너스 여신을 참배하는 곳이라 해요. 꽃으로 장식된 비너스 상이에요. 밝고 경쾌한 색이 그림을 화사하게 해요. 배를 덮고 있는 장식들과 구름을 타고 곡선을 이루며 공중에 떠있는 아기 천사들은 로코코식의 장식적인 요소들이에요. 프라고나르의 그네를 보면 아가씨가 그네를 타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있어요. 그 밑에는 그의 연인이 치마 속을 훔쳐보고 있고요. 로코코 미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치스러운 표현과 퇴폐적인 소재가 계속되자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며 비판을 받게 돼요. 로코코 건축의 최초 작품은 베르사유 궁의 예배당이에요. 직선, 직각을 가능한 배제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자유롭게 교차하도록 만들었어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곡선 무늬를 배치하는 배색을 즐겨 사용했지요. 베르사유 궁전 여러 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은 바로크의 중후성과는 다른 경쾌하고 여성스러운 로코코의 특징을 보여줘요.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가장 빛나던 시기인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바로크, 로코코 미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